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자, 학습 목표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한다. 뭐 이거 달성하면 우리는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를 피셔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가 배부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띄워 놓도록 할게요. 요쪽인가? 요쪽인가?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쪽은 요쪽일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링크를 띄워 놓고 여러분들이 이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혹은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워도 이렇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 대단원 길잡이, 3단원의 대단원 길잡이가 나와 있는 바로 126페이지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26페이지 대단원 길잡이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피셨나요? 자, 오늘 배울 게 뭐라고 했어요? 일단 한국 문학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죠. 자,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한국인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우리가 대단한 길잡이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할게요. 한국 문학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끝까지 한번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이 몇 번 나왔죠? 네, 총 3번 나왔어요. 자, 일단 이 3번 나온 거를 탁탁 토막 내가지고 슬래시를 쳐봅시다. 한국인이 슬래시, 그 다음에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으로 슬래시, 자, 그 다음에 한국어로 표기했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준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 한국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작가,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으니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한국어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3가지 기준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3가지 기준점이나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특징을 3가지나 다루겠다라는 얘기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더 복잡한 것은 바로 3번이나 등장한 키워드, 즉 한국을 어디까지로 잡아줘야 될 것인가 그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우리에게 이 정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교과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정의 내린 문장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 자, 하나씩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어로 표기할 수단이 없던 고대에 구전된 작품은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가? 일단 기록이 안 된 거를 문학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령 기록됐다라고 하더라도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글이 없으니까 한문으로 쓰인 작품은 과연 한국 문학으로 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이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문학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고유한 사상과 감정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과연 고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데요. 이 질문이 그냥 던지기만 훅 던지기만 하고 없어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으면 우리의 학습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네.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들은 뭐와 맞닿아 있냐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가 한국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한국의 범위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 한국인인데 이 한국인이 어디까지가 한국인인지부터 한번 잡아줘 보자고요. 자, 우리는 보통 한국인이라고 할 때 뭘 많이 따지냐면은 민족과 국가를 따지는데요. 예를 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한국의 한자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민족을 뜻하는 글자거든요. 한민족, 한결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 한민족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국적과 민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서 언어나 문화성을 공동으로 형성을 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집단을 우리가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다 한국인이냐고 얘기할 수 있냐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싫어진 거야. 헬조선이래.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그 국적을 얻어서 시민권자가 되고 우리나라 국적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글을 기깔나게 잘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은 한국 문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도 엄청나게 잘해요. 여성인데 슬라브 민족의 전통적인 여인상인 흰 얼굴, 금발과 푸른 눈을 이루고 가지고 있는 루스카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국적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과연 한국인으로 봐야 할까요? 자, 전자 후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한국인에 가까울까요? 제가 전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내려놓도록 할 텐데 저는 후자도 한국인의 포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샘 오칠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능인으로서 가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능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아,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인인데 어느새 자기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동화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아시는 사람인데 바로 대한미국놈이라고 하는 울프 슈레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음식이냐면 부대찌개, 부찌입니다. 내 사랑 부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그거를 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 부찌 말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세계 최고의 소비량을 자랑하는 뭐 삼겹살이라든가 아니면 라면이라든가 하는 거를 박스에 쌓아두고 이렇게 먹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해외 가도 그게 그립다고 우리나라 다시 와가지고 부대찌개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올리는 게 죄다 한국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글도 굉장히 잘 쓰고 말도 굉장히 잘해서 언어 구사력이 저보다도 더 뛰어날 때가 있어요. 딴딴딴딴딴딴딴딴.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도 없는데 방송음이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뭐 여튼 이런 것도 재미난 해풍이가 생각해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순간 땀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더 한국인에 가까운 정서와 한국적인 문화를 향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냥 오히려 배척하게 되면은 한국의 범위가 더욱 협소가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이에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의 범위를 넓히고 한국인의 범위도 넓혀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한국 문학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